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0일 수요일부터 고3부터 등교 개학이 예정대로 시작됩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등교 수업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부는 학년별 격일제 등교나 분반 수업 등을 통해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와 주요 은행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오부제 신청 방식이 적용되고 선불카드나 지역 상품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도 7개 시중은행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인데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이 코로나19 봉쇄령을 완화하는 가운데 앞서 경제활동을 재개한 일부 주에서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늦으면 내년 말이나 회복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온라인으로 뮤지션과 팬이 만나는 이른바 방구석 콘서트가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엔터테인먼트 산업 풍속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426만 가구에 약 8조 9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 현금 지원과 카드 충전 방식 온라인 신청으로 17일 자정까지 1,426만 가구에 약 8조 9,122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약 65.7%에 해당합니다.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 지원 대상의 99.8%가 넘는 약 286만 가구에 1조 3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지난 11일부터 17일 자정까지 온라인 카드 충전 방식으로는 1,140만 가구에 7조 6,117억 원이 신청됐습니다. 전 국민에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이른 가운데 정부가 사용처 조정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윤종인 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형평성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반적 국민 감정이 어떤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맹점별로 일일이 판단해 사용처를 축소할 경우 지역 소비 진작이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고 또 다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또 지원금 집행 주체인 지자체와도 협의할 문제라며 사용처 조정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부제에 따라 월요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 가능한데요.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코로나 대출 2차 접수도 함께 시작돼 은행 창구 혼잡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 카드를 쓰는 사람은 해당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으로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신한카드 이용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BC카드는 기업은행 등 15개 제휴금융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또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고객센터에서,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즉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부제가 끝난 온라인 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코로나 대출 2차 접수도 시작됩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1차 대출을 받았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한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출 신청이 동시에 시작되면서 은행 영업점에 혼잡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을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1인 최대 150만 원을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올해 3월에서 4월 소득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 등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는데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신청 접수에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IMF 외환 위기 때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낸 4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는 모두 2,650만 명으로 코로나19 위기 전인 지난 2월에 2,752만 명보다 102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외환 위기 14개월 동안 취업자 수가 16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봤을 때 이번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업자 감소폭은 IMF 때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노동사회연구소는 또 요즘처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일 때는 통계청의 조사처럼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전년 동월과 취업자를 비교하기보다는 한 달 전 또는 두 달 전과 비교하는 고용 통계 자료가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최고 경영자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삼성전자도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 생산 기지를 찾았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산시성의 시안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헬멧과 노란색 작업복, 마스크를 착용한 채 주요 임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국을 방문한 외국 주요 기업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한중 양국 정부가 중국 입국 이후 14일간의 의무 격리를 면제하는 입국 절차 간소화를 도입해 방문길이 열렸습니다. 시안 반도체 공장은 삼성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장 증설을 멈추지 않을 정도로 공을 들여온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면서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대위기 속에서도 도전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미국 정부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에 반도체 부품 조달기를 완전히 틀어막으려는 고강도 조치를 내놓은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 제3국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했다고 인정될 경우 화웨이 제품을 팔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도 하웨이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현재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를 하웨이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만큼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6일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 대국민 사과 발표 이후 활발히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대응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 곧 대비해야 하는 등 여러 악재에도 직면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위원회가 19일 열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 뒤 전반적인 위험도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험도 평가에 따라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을 어떻게 보완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고3 등교를 앞두고 학교 방역 체계와 관련한 자문을 받아 막바지 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여름철,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관련 지침도 점검하게 됩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생활 방역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2%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응답은 39.3%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12월 이후에나 종식될 거라는 응답 비율이 전체의 53.3%로 지난 4월 조사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반면 8월 이내 끝날 거란 전망은 28%로 지난 4월보다 25.2% 줄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인식이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환자의 준해 관리해온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19일 0시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재양성자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재양성 시기에 접촉한 것만으로 신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재양성자 호흡기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배양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는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부터 확진 환자의 준해 관리해온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수요일 고3 학생들부터 등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태원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등교 수업을 마냥 미룰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등교 수업을 받게 될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은 대체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불안한 건 사실인데요. 그렇게 하자면은 올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원격 수업만으로는 학습 효율이 떨어지니 대면 수업으로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커리큘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과가 진도를 아직 제대로 못한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재학생한테 지금 너무 불리한 상황이죠, 실은. 재수생한테는 너무 이득인 상황이고. 다른 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선 방역과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거,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는 거가 지금의 안전을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가 인천에 있다 보니까 이태원 그 발병이 높아지니까 감염이 너무 높아지니까 가는 게 불안해요, 사실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엔 학교에서 감염이 확산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댓글이 이어지는 상황. 등교 수업을 연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동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면서 등교 수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적절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분석과 공개에 대해 국민 90%가 적절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 77%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요인이 해소될 경우 86%가 제공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4차 산업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일반인과 전문가 1,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올해 1월 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는 의료진에게 의료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의료와 방역 등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지원하는 앱 디제스터 매드인포를 제작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은 코로나19 관련 진료와 방역 지침 등을 제공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국내외 공인기관이 검증한 자료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행안부는 앱을 통해 감염병 외에도 다른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침과 최신 연구 결과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이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YTN 취재 결과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이 오는 수요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공인이라는 지위를 가진 만큼 대정부, 공공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방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하지만 보안 프로그램 설치부터 본인 인증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번거로움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018년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독점적 지위를 빼앗고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는 도태됩니다. 3년째 논의만 진행되다가 20대 국회가 저물어가면서 자동폐기 위기감도 나왔지만 지난 7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간 별 이견이 없어 2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을 공인인증서만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법이어서 20일 본회의 때는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폐지되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등 과거사법안,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후속법안도 상정됩니다. N번방 후속법안 가운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기업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되지만 통과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구 가톨릭대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을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은 23곳에서 31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대구 가톨릭대병원을 비롯해 대동병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조선대병원, 포항 성모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등입니다.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은 필요한 장비와 약품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방사능 누출 사고 등이 발생하면 현장 진료와 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가장 달라진 분야가 있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일 텐데요. 문화예술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 스마트라이프에서 코로나19로 달라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영화 산업 타격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렇죠. 저만 해도 영화 보러 간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이 극장 매출이 전체 영화 산업의 매출에서 80%나 차지한다고 들었거든요. 자, 지금 국내 영화 산업의 불황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극장을 찾은 관람객 수는 약 9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지난해 같은 기간인 1,333만 명 정도가 찾은 것에 비하면 무려 한 94% 정도가 감소를 한 거죠. 예. 이게 코로나19 확산 초반이었던 그 1월 달과 2월 달에 극장을 찾은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가 되면서 다른 분들이 이 극장을 좀 기피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신작이 움츠러들다 보니까 재개봉작이 좀 상영작 중 다수를 좀 차지하게 되면서 다시 극장을 찾는 이들이 감소하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90% 이상이나 감소했다고 하니까 그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화관이나 공연장 찾는 대신에 집에서 콕 박혀 있는 이른바 집콕 쪽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고요? 예,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원래 한 분기별로 700만 명 정도의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넷플릭스가 공개한 1분기,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 실적에 따르면 전 세계 유료 회원 수가 약 1억 8,286만 명 정도로 지난해 4분기보다 약 1,577만 명이 늘었습니다. 예. 2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넷플릭스는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제 결과로서 유료 회원이 좀 늘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작년 11월에 런칭한 디즈니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예. 이 서비스는 작년 11월에 새로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가입자가 5천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반년 만에요. 예. 6개월 만에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나 그러네요. 회원을 확보를 한 거군요. 엄청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전 세계에서 모바일 앱의 사용 지표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그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인 앱N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세계 주간 평균 앱 게임 사용 시간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20% 정도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네. 게임과 더불어서 건강이나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 앱 사용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1분기에 비즈니스 분야 앱 사용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이 핀테크 앱이 비즈니스 앱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재난 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요. 예. 이 지역 화폐 관련 앱들이 예전보다 좀 폭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주식 거래 때문에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반면 이용 시간이 줄어든 서비스도 있는데요. 바로 음원 서비스입니다. 네. 3월에는 작년 대비 한 19%, 이 4월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좀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재택구가 늘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듣던 이 음원 서비스 사용이 줄어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새로운 음원 발표도 좀 뒤로 늦춰주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안 듣게 되는 역시 아까 얘기했던 이 나쁜 악순환이 또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영화계랑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도 예. 드는데요. 이런 재택근무가 음악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음악계가 이런 그 불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사실 이게 인터넷 시작된 이후로 이 CD 판매가 사라지면서 음악 산업은 이미 한번 큰 지각 변동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와 공연이라는 사업 모델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 이제 큰 위기가 닥친 그런 셈이죠. 예. 특히 큰 레이블보다도 중소 레이블에 속한 인디 뮤지션들 피해가 좀 크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구석 콘서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방구석 콘서트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예. 요즘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설명해 주시죠.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팬들과 만나는 겁니다. 일단 이런 형식으로 가장 컸던 콘서트로는 이제 One World, Together at Home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셀린 디온부터 시작해가지고 폴 맥카트니, 엘튼 존 같은 60여 가수가 참가해서 릴레이 온라인 콘서트를 연 건데요. 네. 바이러스 대유행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기금을 모으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라고 합니다. K-팝 가수들도 이제 비욘드 라이브 같은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를 열기 시작했는데요. 네. 비욘드 라이브는 이 가수 퍼포먼스에 증강현실, 3D 그래픽 등 여러 가지 기술을 결합한 공연입니다. 슈퍼 M을 시작으로 인기 K-팝 아이돌 그룹이 이어가면서 계속 콘서트를 열고 있는 중인데요. 네. 사실 작년에 방탄소년단이 영국 웸블리 콘서트를 유료 중계하면서 이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입증했던 그런 모델입니다. 네. 당시 이 중계 콘서트 할 때 동시 접촉자 수가 약 14만 명을 기록했고요. 예. 라이브 시청에서는 약 46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콘서트나 팬 미팅을 방에서 즐긴 형식으로 방방콘이라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시대에 이 방탄소년단이 팬들을 위해서 무료로 좀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가만히도 가장 재미있는 이벤트는 이 게임 포트나이트라고 있거든요. 네. 이 안에서 열린 래퍼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 게임 안에 있는 가상현실 속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무려 1,200만 명이 시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게임 안에서요. 예. 네,
요즘 정말 이런 현상을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에 온라인에 온을 더해서 온택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쉽지만 스타들의 모습을 온라인으로나마 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유료 공연을 펼치기 힘든 인디 가수들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나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예. 다만 이 경우는 이 생계에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게임 생중계에 많이 쓰이는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이 플랫폼에서는 이 라이브를 할 때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이 도네이션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부를 통해서 작지만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연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들어봤는데 사실 이 스포츠 산업은 경기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이 경기가 열리지 않으니까 뭐든 보여줄 것을 찾는 스포츠 중계 채널에서 예.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짜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e스포츠 중계가 될 듯한데요. 그전에 했던 게임 중계를 벗어나서 스포츠와 엮인 이런 게임 중계가 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벨기에의 인기 사이클 대회인 투어 오브 플랜데스라고 있는데요. 이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자 집에서 이 사이클 머신을 타고 겨루는 가상현실 레이스로 치러졌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역시 이 레이싱 대회인데요. 실제 프로 레이서들이 시뮬레이터를 타고 출전해서 경주를 펼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차 대회에서는 약 90만 명, 이 2차 대회에서는 130만 명이 시청했을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스포츠 산업계의 대응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책이나 전시 같은 다른 문화예술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그 사람이 모여야 뭐가 되는 이벤트, 그 매스 게더링을 해야지 되는 이벤트는 모두 인터넷으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시관의 경우 이 온라인을 통해 전시회 작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요. 구매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채우는데 어느 정도 좀 일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화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많이 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마직 판매가 아예 막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DC나 마블 같은 유명 회사들이 신작을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만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한국 웹툰도 그 일본과 미국 만화 시장에서 요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요즘 코로나를 기준으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말로 예. 이 BC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세상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을 완화하는 가운데 앞서 경제 활동을 재개한 일부 주에서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확산이 우려되자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권장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부 업종의 영업을 시작하며 1단계 경제 활동을 재개한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지사가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도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Close my eyes. Why do I need to close my eyes? You can question the doctor. That's okay. That's it? 쿠오모 지사는 검사가 간단하고 검사 능력도 확충했다며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think you have symptoms, get a test. Get a test. It's up to you. 뉴욕타임스는 그동안엔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일 경우 집에 머물 것을 독려해왔으나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메시지도 변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제 재개에 나선 일부 주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주별로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사우스다코다와 아칸소, 메인주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택 대피령을 시행하지 않은 사우스다코다주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환자 수가 7명에서 15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지난 4일부터 경제 재가동에 들어간 아칸소주는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메인주도 환자가 2.1명에서 2.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봉쇄를 완화한 조지아주는 재가동 이후 3주가 지났지만 환자 수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 재개에 나선 주들의 감염자 데이터가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제 활동을 막을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 재가동이 단지 경제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미국 경제가 늦으면 내년 말이나 돼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거듭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의 회복 과정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CBS의 시사 프로그램인 60분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회복될 것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말 모른다며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람들이 완전히 확신해야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다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다면 미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에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중장기적으로 누구든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쪽에 돈을 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도 나타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미 미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13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주최 화상연설에서 저성장과 소득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시장의 기대보다 어두운 전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And I think he clearly gave a somewhat more negative outlook in terms, again, of his concern about whether or not businesses would be able to make it through this extended period of weaker spending.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의 인터뷰 발언을 하반기 V자형의 신속한 반등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를 또다시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구원 등판하면서 대선판이 트럼프 대 오바마의 대결 구도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통 흑인대학 합동 졸업식에서 영상 축사를 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도력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This pandemic has finally torn back the curtain on the idea that so many of the folks in charge know what they're doing. A lot of them aren't even pretending to be in charge. 지난 9일 CNN을 통해 공개된 전화통화 음성 파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혼란투성이 재앙이 됐다고 비판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이번 영상 축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불균등한 영향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이슈도 부각했습니다. And let's be honest, a disease like this just spotlights the underlying inequalities and extra burdens that black communities have historically had to deal with in this country. 명시적으로 선거를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흑인 표심을 파고들며 결집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때리기에 적극 나서면서 대선 전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대 트럼프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오바마 대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 간의 대결 구도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엄청나게 무능한 대통령이었다고 공격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겨냥한 러시아 의혹 수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범죄라며 오바마 전 행정부가 꾸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말을 별장에서 지내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공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Tremendous progress is being made on many fronts, including coming up with a cure for this horrible plague that has beset our country. I think a lot of things have happened. Very good. It was a working weekend. It was a good weekend. 또 많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열심히 일한 주말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도력 부재를 공격받은 것을 의식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지 않고는 못 베기는 듯 결국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무능한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Look, he was an incompetent president. That's all I can say. Grossly incompetent. Thank you. 특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겨냥한 러시아 의혹 수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행정부가 꾸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배우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을 지목하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틀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메릴랜드주에 있는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화당 측근들과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번 회동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WHO에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을 압박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유동적이며 여전히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을 현지 시각 18일부터 추가로 완화한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국 봉쇄 조치가 내려진 지 2달여 만에 식당, 술집, 카페, 미용실 등을 포함한 매장 대부분의 재개장이 허용됩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날부터 식당, 술집의 야외 좌석이 다시 개방되고 10명 이내의 가족과 친구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북서부 일부 도시에서는 봉쇄 조치 대부분이 유지되지만 소규모 매장은 재개장을 허용합니다. 벨기에도 이날부터 초중등학교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포르투갈,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도 추가로 봉쇄 완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 유럽 관광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로 한 이탈리아에서는 이번 주부터 식당들도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테이블 간격을 더 벌려야 하는 등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손님 수가 크게 줄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식당 문을 열어야 하는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마에서 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이탈리아의 바닷가 식당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지 2달여 만에 개장 준비가 한창입니다. 직원들이 테이블 사이 간격을 일일이 재고했습니다. Dobbiamo usare tutte le precauzioni che ci hanno richiesto il governo, distanziamento dei tavoli, sanificazione del locale e organizzazione di tutte quelle norme che servono per la riapertura. 과거 테이블이 빼곡했던 주점 앞 마당엔 테이블 2개 정도만 놓을 수 있습니다. E ci regoleremo in base a quanti ne possiamo mettere, tra 2 sedie o 3 sedie. Questa è una piazza piena di tavolini, speriamo di poterla riempire nuovamente di clienti.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한 번에 수용 가능한 손님 수가 크게 준 것은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을 열어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식당 주인들이 이탈리아 곳곳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E soprattutto oggi abbiamo il problema che dobbiamo andare ad avere una ipotetica riapertura senza avere protocolli sicuri, protocolli certi rispetto a quello che deve essere distanziamento sociale, igienizzazione dei locali e così via. 일부 식당은 아예 문을 열지 않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고통과 갈등은 지구촌 모두가 풀어야 할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감염자 수는 460만 명을 넘고 사망자 또한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 약화하는 경향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현황을 집계 중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됐고 31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미 유럽의 주요 국가와 미국 뉴욕의 경우 인구의 5에서 10%까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studies that have been done in many of the affected countries have shown that 5 to 10% of the population have been exposed to the virus in countries like Spain, Italy, Germany, New York State, and so on.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약화하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스페인에서는 한때 950명에 달했던 일일 사망자 수가 87명으로 2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145명으로 지난 3월 9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28만 명을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훌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0명 이하에 머물러 증가세 둔화 기대를 키웠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개 1마리와 고양이 3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농무부 장관이 몸이 아프면 개나 고양이를 안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총리는 백신 개발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면서 신중론을 보였습니다. 갈 길이 멀다고 말한 존슨 총리는 솔직히 백신이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무증상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감염된 고양이나 개 등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기는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이와 이른바 집사들이 고양이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주인들처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다가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것입니다. แต่ว่าพอเริ่มมาได้เนี่ยพอมาเจอแมว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ก็จะผ่อนคลายได้เล่นแล้วก็สบายใจขึ้น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เพราะว่าเวลาเล่นกับเขาแล้วเราก็แบบรีแลกซ์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 고양이 주인들은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체온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ในขณะที่ลูกค้าจะเดินไปเล่นแมวแล้วก็ใน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นะคะระหว่างลูกค้าเองแล้วก็ลูกค้าที่มาด้วยกันหรือว่าลูกค้าที่เป็นลูกค้าคนอื่นๆด้วย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 고양이들은 발열 검사도 안 하는 등 무사 통과지만 고양이끼리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는 뜻밖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위스콘신대 수의학교실 연구진이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무증상 고양이 3마리를 미감염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수용한 결과 이들 3마리 모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다만 고양이 6마리 모두 재채기나 기침, 체온 상승 등의 증상이 전혀 없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 등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그 가능성도 낮다고 연구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을 매개로 한 사람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브롱스 동물원에서는 호랑이가, 홍콩에서는 포메라니언이, 독일에서는 셰퍼드가 각각 사람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에서 동물로 또 동물끼리의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된 만큼 동물과 접촉하기 전에 위생 수칙을 지키고 동물 생활 공간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서툰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번 주까진 공적 마스크를 살 때처럼 요일제가 적용되니 해당 요일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